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독서하는 사람들의 통과 의례인 명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43년 출간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어린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걸작이죠. 순수성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했을 생텍쥐페리. 그는 어린 왕자의 자신의 삶을 담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비행사처럼 그는 실제로 항공기 조종사였는데요. 전쟁과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화를 겪으며 세속화된 세상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희망의 인물을 그리고 싶었던 그는 동경하고 희망하는 삶을 어린 왕자라는 인물로 형상화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소행성에서 지구까지 여행하며 어린 왕자가 만나는 사람들, 즉 권력을 가진 왕, 허영심으로 가득한 남자, 술꾼, 장사꾼,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는 세상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 허망, 자기학대, 물질 등은 세대를 불문하고 마치 삶의 진리인 듯 포장되어 자리하죠. 여행의 종착점인 지구에는 특히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런 지구에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어린 왕자를 보내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하는 지구의 어른들은 외면, 명예,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어린 왕자가 보기에 그런 어른들은 매우 이상한 존재이죠. 부끄러운 어른인 우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습니다. 꿈과 희망, 만남과 인연, 마음과 영혼, 추억과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생텍쥐페리만의 따뜻한 문체와 상상력이 빚어낸 사랑하고 기억하며 꿈꾸는 이야기 어린 왕자.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린 왕자 앙투앙 드 생텍쥐페리 지음 베스트 트랜스 옮김 발행 더 클래식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조차도. 마지막으로 이 어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어른을 위로해야 한다. 만일 이 모든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이였던 그때 그 시절의 그에게 기꺼이 바치고 싶다. 어른들 모두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1. 6살 무렵 나는 원시림 이야기를 다룬 체험 이야기라는 책에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통째로 먹어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은 채 통째로 삼키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무려 6달 동안 꼼짝없이 잠을 잔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밀림 속에 신비로운 모험에 빠져들어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색연필로 내 생애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그린 멋진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이 너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되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나서 소화하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바로 이랬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멋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니 어린 나에게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이곳저곳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어른들이 말해준 대로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야간 비행 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도 지리에 대한 지식은 아주 유용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실한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어른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어쩌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시험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듣는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 모자군요.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그리고 별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나 골프, 정치와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들은 오늘 유쾌한 사람을 만났다며 매우 좋아했다. 2. 그래서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기 전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6해 전에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았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비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듯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러다 동틀 무렵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한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훗날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멋진 초상화를 그린다. 이 그림은 내가 아이를 그린 것 중에 제일 멋지게 표현된 것이다. 아이의 실제 모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그림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 잘못만은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의 말을 듣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으면서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리는 것 말고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아이의 등장에 매우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억하는가? 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어린아이는 지쳐 보이지도 않았고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기색도 없었다. 전혀 길을 잃은 아이 같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매우 신비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순순히 그 분위기를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다가 이제껏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만을 배웠다는 사실이 떠올라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가 다시 졸랐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여태껏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다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아이의 반응에 깜짝 놀란 나는 양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싫어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싱긋 웃으며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양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서둘러 비행기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대충 그림을 끼적인 후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어린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왜 그렇게 물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작은 양도 아닌데? 잠이 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다 가끔 어린 왕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며 차츰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참 재미있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았다. 내 불행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때 문득 이 신비로운 아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싶어 서둘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어린 왕자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그림을 꺼내 보물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들여다보았다. 언뜻 내비친 다른 별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썼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네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던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에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그렇지. 네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맬 고삐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매놓는다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걸?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나의 말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별들 외에도 망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작은 별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작은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에서 왔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다. 그때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행성의 발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을 보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1920년 천문학자는 유럽식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번호를 붙이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그 친구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채집하는 걸 좋아하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질문하고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창가에는 예쁘게 핀 제라늄 화분이 놓였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봤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쉽게 떠올린다.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래야 비로소 어른들은 탄성을 지른다. 정말 멋지겠구나. 이런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주 신비로운 아이였어요. 멋있고 잘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른들은 분명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호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바로 알아듣고 더는 귀찮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훨씬 진실하게 와 닿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꺼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 6해 전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났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를 되새기는 까닭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만 그려본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담고 어떤 그림은 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 여기서는 크게 그리고 저기서는 작게 그릴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옷차림을 그릴 때도 망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릴 따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지만 나를 탓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아마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들과 비슷해지는 모양이다. 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별과 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와 함께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와, 정말 잘 됐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요? 나는 바오밥 나무는 성당만큼 큰 나무라 코끼리 떼를 데려간다고 해도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재치 있게 말하고 나서 다시 진지해졌다. 바오밥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니? 어린 왕자는 더는 대답 없이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애썼다. 다른 별처럼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다. 따라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개를 켠 후 태양을 향해 작고 여린 새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의 새싹이면 그대로 두어도 좋다. 하지만 나쁜 풀의 새싹이라면 보이는 대로 뽑아야 한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그것.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가득했다. 이 씨앗은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세 자라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가 별 속으로 파고들어 구멍을 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돌봐주어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니까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하죠. 바오밥 나무인지 잘 보고 가려 뽑아야 해요. 이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 한편 무척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구별에 사는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예쁘게 그려놓으라고 충고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할 때 이 그림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도 그런 습관으로 관리했다간 후에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거든요. 어느 별에 사는 한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나는 그의 말을 토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누군가에게 성인 군자처럼 충고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만일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위험하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이렇게 외친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 매우 정성을 들여 바오밥 나무를 그린 이유는
오래전 나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전한 이 교훈은 수고해서 그린 그림만큼 가치 있다. 이 책에 왜 바오밥 나무만큼 멋진 그림이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힘이 났다. 어린 왕자야.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 알게 되었어. 네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것은 해질 무렵에 아름다운 풍경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한 말을 듣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한 말이 우스웠는지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나는 내 별에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져. 프랑스로 금세 날아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에는 해 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보았어요. 잠시 후 너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44번이나 볼 만큼 슬펐었니? 어린 왕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되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요? 양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그때 나는 볼트가 꽉 조여있는 비행기 엔진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데다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가시는 왜 있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대답을 듣길 원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필요가 없어. 괜스레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 투명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엉터리예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수해요. 나름대로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면 무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볼트가 끝까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라도 빼야겠다 하고 생각한 찰나인데 어린 왕자가 또 방해했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나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니.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중요한 일? 기계 기름으로 범벅이 된 손에 망치를 들고 매우 이상하고 흉측한 물체 위에 엎드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였다고요.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아주 새빨간 얼굴을 한 남자가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누구도 사랑해 본 적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온종일 계산만 하면서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말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뭐야? 버섯이었다고요.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리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어째서 중요하지 않죠?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내 별에만 있는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말을 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잃어버린 기분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와 볼트, 갈증과 죽음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다. 거기에는 어느 행성에서 내 별인 이 지구에 온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어린 왕자를 보듬어 안았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게. 그리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매우 미숙한 존재로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웠다.